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쪽 진안 쪽에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5월 5일 이후에 정식을 했는데 보면은 활착이 안 됐죠. 지금 여기는 장수 기상대를 썼습니다. 이제 진안 쪽에는 기상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심는 5월 상순 정도에 보면 최저 기온이 거의 0도까지, 1도까지 떨어집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온도가 훅 떨어지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15일 그쯤에도 5도까지 떨어집니다. 비닐 한 겹 해놓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밀폐해 놓지 않으면 그 안에 온도하고 바깥 온도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폐해 놨어도 해 뜨기 직전의 온도 차이는 비닐하우스 한 겹이면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가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밀폐해 놨을 때 밖에가 0도이면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1도밖에 안 됩니다. 1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상 온도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박 정식 시기를 좀 내가 전년도에 좀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 약간 늦출 필요도 있어요. 아니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박 시기를 너무 늦게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농가들 다 심었는데 나는 늦게 심으면 마음도 불안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늦출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을 활용하셔야 돼요. 물. 우리 지금 예전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열선이 없을 때는 그 추결 주머니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랑에다가 물주머니를 길게 해서 물 튜브를 해놓는 거죠. 투명한 색으로. 그럼 낮에 햇볕이 그 물을 데펴요. 물을 데핀 다음에 그걸 야간에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게 난방기 핫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핫팩. 그런데 이쪽 진안 쪽에다가 그 물주머니, 추결 주머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사도 있고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속에 물을 좀 많이 주어주면 좋습니다. 익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거의 논토양에다가 겨울 수박을 재배합니다. 그쪽에서는 물 수분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낮에 물이 햇볕에 의해서 데펴지면 뒤에 보시면 여기 황화암용 이게 흙입니다. 흙 같은 경우는 흙 1g의 온도를 높이려면 열이 한 860 정도 있어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4000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피려면 그만큼 열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반대로 열을 많이 빼앗기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까지 온도를 물이 열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온도를 덜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결 주머니를 할 수 없으니까 정식하고 나서 그때 물을 토양 속에 충분히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햇볕이 토양 속에 있는 물을 많이 데펴서 야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방지합니다. 그리고 밀폐되어 있을 때 안에 습도가 높으면 그만큼 냉해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안 쪽에서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 속에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온이 잡히고 지온에 의해서 그 소형 터널 내부에 기온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정식할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활착도 좋고 또한 냉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하실 때 물 좀 많이 주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창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큰 대형 하우스 일중에다가 이제 4월 달에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다른 활대나 소형 터널들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잠깐이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뭘 하냐면 하얀 부직포 있잖아요. 부직포를 그냥 심은 묘 위에다 살짝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우리 밤에 이불 하나 덮고 자는 거하고 안 덮고 자는 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년도에 우리 골짜기 같은 경우는 냉해를 많이 받는 골짜기다 싶으면 하얀 부직포 좀 긴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거 하나에서 폭이 짧은 거라도 수박을 정식해놓고 야간에 살짝 춥다고 할 때
그날 날씨 요즘엔 기상청 들어가면 오늘 새벽에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적혀 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덮어주려면 그게 번거롭다면 온도가 갑자기 툭 떨어진다고 싶을 때는 그걸 덮어주면 냉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냉해 한 번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집니다. 예. 일주일 일찍 심어봤자 냉해 한 번 입으면 오히려 늦게 심은 것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심으셨으면 물 좀 많이 주셔갖고는 그런 물이 에너지를 잡고 있어갖고는 그런 냉해 피해를 입는 걸 좀 방지해 주시고, 또한 부가적으로 내가 많이 냉해를 입는 우리 지역이 골짜기라고 싶으면 그렇게 부직포까지 좀 해서 이불 덮듯이 좀 온도가 떨어질 때는 덮어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까 묘가 중요하다고 했듯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서는 활착입니다. 활착이 잘 되면 거의 절반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주변이 밭두르기 많잖아요. 하우스가 아니니까 제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초를 하게 되면 제초제를 살펴하는데 이렇게 제초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한번 생장점에 영향이 나타나면 꽤 오래 갑니다. 세순을 받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등짐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 압축, 우리 농약 주는 걸로 하시면 다 날라와갖고는 이렇게 피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농약 주실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게 흰가루병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도 제가 묘 정식하고 나서 봤을 때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흰가루병이잖아요. 다른 병보다 가장 문제되는 게 흰가루병인데, 이 흰가루병은 아시다시피 여기 다 공기 중에 널려 있습니다. 항상 포자들이 떠다녀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묘에서부터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옷이라는 게 육미장도 가갖고는 거기서 흰가루병이 있는지 없는지, 육미장에도 흰가루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가루가 없는 묘를 구입해 올 수 있게, 전년도에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얘기해서 그런 묘가 들어오지 않게 미리 얘기를 해놔줘야죠. 계속 우리가 흰가루병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 흰가루병 같은 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동글동글하게. 잎에 이렇게 하얗게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얘를 더 상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길다랗게 세워져 있는데, 얘네들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얘네들이 계속 동글동글한 게 잘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 있으니까 약을 해도 잘 안 잡히는 거죠. 잎을 따내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없애버리면 되는데 잎을 따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흰가루병에 감염되지 않은 묘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제초제 피해이고, 이거는 이제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사람도 물 안 먹으면 2, 3일이면 탈수해서 죽습니다. 밥 안 먹어도 한 보름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착 잘 되려면 어쨌든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여기 물 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 주는 걸 꼼꼼히 잘 주시면 얘네들 대부분 활착이 잘 됩니다. 내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쪽 고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에다가 정식했을 때 수박 심고 바로 물 주고 다음날 다시 또 한 번 더 물을 줍니다. 한 번 더 줘요.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할까봐. 근데 이쪽 제가 들었기에는 그렇게 물을 많이 주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활착기는 물을 많이 주셔야고는 물 부족 때문에 활착이 안 되는 부분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활착 불량입니다. 이처럼 어쨌든 활착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활착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소를 연면시비해 주면 좋습니다. 보시면 어디 농약사 가면 이렇게 농약사들 가면 밝은제들 참 많잖아요. 예. 당연히 밝은제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밝은제를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잘 자란 애는 활착 잘 된 애들은 밝은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은 주나 안 주나 잘 자랄 겁니다. 예. 근데 걔네들까지 굳이 비싼 돈 들여갖고 사갖고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요소 연면시비하면 좋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우리 20리터 등짐 지고 하는 분무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20리터 정도 하면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활착이 잘 안 되는 애들만 조금씩 가면서 주고 그냥 전체 돌면 금방 줍니다. 예, 많이 농도도 많이 높일 필요 없고 살짝만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줘갖고는 안 좋습니다. 여러 번 줘야 돼요. 서너 번 정도는 주셔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주시면 안 좋습니다. 얘는 2%에서 먹는 거잖아요.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잘 못 먹으니까 위로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액 맞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가장 좋겠죠. 위에서 소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위가 안 좋아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 우리가 수액을 맞잖아요. 수액 맞는 것처럼 얘도 요소 연면 시비를 해주면 얘네들이 잎을 통해서 먹습니다. 얘네들이 빨리 마르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그때 주시면 이 요소 액비가 마르지 않은 천천히 마를 거니까 그만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주면 안 좋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늦게 주면 밤에는 기공이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습도가 높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지 않고 20m에 20g, 40g 그 정도 40g 정도 주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거의 활착이 좀 안 된 애들은 그냥 저도 제가 실제 등짐지고 요소 연면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지이다 보니까 비가 4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이 밭을 갈 때를 못 찾아가고는 진 상태로 밭을 갈고 그러면 얘네들이 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극이 너무 커갖고는 뿌리 내림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 다져줘갖고는 얘네들이 땅 속에서는 어쨌든 포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마르지 않고 공기가 너무 많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까 25% 물과 공기가 한 25%씩 있어야 되는데 진갈래 해놓고는 너무 덩이지고 그러면 공극이 너무 많았고는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잘 밟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서 연면식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수정 전 초세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비를 하지를 못하니까 기비로 좀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줬을 때는 나중에 수정기 때 비가 좀 많이 와버리면 장마가 좀 일찍 와버리면 세력이 폭발하는 거죠. 너무 많이 흡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됐을 때는 나중에 착과도 안 되고 박수박도 발생하고 당도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덩굴 비틀기나 뭐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상가리 연면시비해갖고는 세력을 좀 낮춰줍니다. 질소 흡수도 억제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하라고 하니까 고농도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농도로 하면 이제 농도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세력이 너무 죽어갖고는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일주일 전에 내 세력이 세다 싶으면 한 500배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세력이 안 잡힌다면 다시 또 한 번 더 해보시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기에도 안 좋으면 수정기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걱정해서 강하게 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좀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고 좀 약한 농도로 해서 해보시고 또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료를 적당히 넣으면 이런 걱정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는 어쨌든 이제 요즘에 이제 세 줄기 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착과시키는 데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찍 심으니까 온도가 수정기 때 온도가 안 맞고 일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워낙 좋은 시기잖아요. 수정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세력이 세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양성화가 나타나고 나중에 배꼽도 꺼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를 약간 쪼여주시면 좋고 얘네들 다 벌수분하니까 특히 이쪽 지역은 완벽하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고창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는 벌통을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벌통 많이 갖다 놓으시잖아요. 벌통까지 갖다 놓기 때문에 벌이 부족해서 수정이 안 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벌통 갖다 놓은 데는 여기만 봤어요. 지난 지역만. 다른 지역은 노지에서 벌통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고창, 부안 그리고 저쪽 전남 쪽이나 그런 쪽에서 따로 벌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잘 됩니다. 제가 벌통 갖다 놓은 데는 봤습니다. 저쪽 미국 같은 데서는 벌통을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씨 없는 수박이다 보니까 벌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갖다 놓긴 했지만 그렇게 아무튼 여기 진안 쪽은 벌통까지 갖다 놔놓고는 수정은 매우 잘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잘 맞고요. 좀 너무 이제 단순한 내용만 말씀드린 것 같다고는 수박 그냥 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박 숫꽃을 보면 거의 노란색 이게 수술입니다. 수술을 보면 여기에 하얗게 노란 가루들인데 얘네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얘네들을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수박이 상당히 신기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한 2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정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장에서 찍은 수박이거든요. 수박 꽃이 피기 전날 저기 받침대를 올려놓고 수박 꽃을 하나 해놨습니다. 이걸 찍을 때는 카메라로 해서 30분 간격으로 축축축 찍거든요. 30분 단위로 찍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녁 될 무렵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끊임없이 움직이죠. 우리가 수박 볼 때는 걔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밤이 돼도 얘네들은 자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낮에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활동적으로. 우린 밤에 그냥 가만히 자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 우리가 수박을 정식하고 나서 야간 온도가 5도까지도 떨어지잖아요. 이쪽 지역에서는 정식하고 나서 그렇게 추운 때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렇게 5도까지 떨어지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감기 걸립니다. 수박도. 그러니까 냉해를 입어서 활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아침에 꽃이 펴서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과경이 구부러지잖아요. 이제 수분이 됐으니까 과경이 구부러져 갖고는 얘가 나 거기에 수정이 됐다.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과경이 구부러져 갖고는 얘는 수정이 됐으니까 비대가 이제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얘가 이제 꽃필 준비를 숫꽃이 이제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심으면 수정기 때가 언제냐면 2월 말이거든요. 2월 말이면 시설하우스라도 되게 춥습니다. 야간의 온도가 한 10도 막 그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잘 해놓지 않으면 얘네들이 착과가 됐어도 이 과실들이 뻥뻥 터집니다. 우리 이제 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심어요. 그런데 거기 하우스가 배추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딸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보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침에 달걀만한 애들이 아침에 퍽퍽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인데 이게 달걀들이 퍽퍽 터지는 거죠. 너무 추웠다고 움츠렸다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얘가 펑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그런 일이 없는데 활착기에 정식하고 나서 그런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저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밤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멜론도 같은 바꿔서 하나 해놔봤습니다. 보시겠어요? 얘는 18년도 9월 달에 9월 8일 날 정식했던 애입니다. 멜론. 야간 온도가 15도, 뭐 14도, 13도 그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 온도 엄청 많이 오르죠. 일반 하우스니까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40도가 넘습니다. 자라는 게 보이죠? 밤에도 푹푹푹 자랍니다. 수박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수박은 이제 조만간 잘 찍어갖고는 수박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일 날인가 있었는데 지금 한 5일 지났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5일 만에. 이제 10일째. 밤에 막 기어오르는 게 보이죠? 밤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밤에. 그래갖고 내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정식기를 약간 늦추는 것도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고생도 덜 하고 수박도 더 잘 활착이 돼서 좀 더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렇게 자라고, 이 멜론 재배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라도 보여드리는 거는, 멜론도 같은 박과이니까 한번 보시면 수박도 이렇게 된다는 걸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처럼 꽃이 폈다가, 아까 벌들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물어서 이제 비대가 되니까 얘가 이제 수그러듭니다. 얘도 이거 9월 11일 날 그때쯤에 했습니다. 예, 크는 게 보이시죠? 예, 근데 밤에도 크는 게 보일 겁니다. 사이즈가. 무거웠군 쭉쭉 쳐지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쪽 밑에 네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처럼 야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야간 온도도 신경 쓰시고 밤에도 환경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밤에도 얘가 잘 자라니까 푹푹 자라니까 그때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벌이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면 얘네들이 화분이 이렇게 싹이 틉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씨앗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정이 완료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면 꽃이 펴서 벌이 수분을 묻혀주면 다음날 아침에 수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하죠. 야간 온도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배지에서 실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간이 자랍니다. 그리고 내 토양에서 좀 내 밭에서 착과가 좀 잘 안 된다 싶은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은 전 작기에 십자화과 배추나 뭐 그런 걸 하셨던 농가들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알아서 이제 붕소를 이제 미리 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걸 잘 모르셔갖고는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과를 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을 하게 되면 붕소를 미리 기비에 넣으셔야 하고는 이 붕소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꽃가루가 잘 안 나오고 나중에 착과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무배추를 가을에 했었다 싶으면 붕소를 꼭 그 하실 때 기비에 넣으셔야 하고는 얘네들이 나중에 착과 불량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꽃가루가 좋지 않으면 착과가 안 됩니다. 아무리 벌이 많고 날씨가 좋더라도 이 화분이 좋아야 돼요. 화분이. 실제적으로 일찍 한 거하고 한여름에 하는 거 화분 활력은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붕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를 하셨을 때는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매철이 이제 착과가 안 될 때는 좀 약간 세력이 세서 이제 제일 인상가리에서 세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안 될 때는 좀, 그리고 날씨도 그때 안 맞는다 싶으면 그 풀매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풀매 하면은 그냥 뭐 붓으로 해서 도포해 주기도 했지만 요즘에 같은 경우는 분무기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일시에 착과시키면 좋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가 되게 짧잖아요. 착과시키고 나서 수확할 때 기간이 한 달 좀만 지나면 35일에서 40일 미만입니다. 그 사이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숙기가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꽃을 건너뛰면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좀 풀매 처리를 해서 좀 착과 기간을 좀 짧게 해주면 나중에 품질도 좋습니다. 숙기가 안 차면 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맛이 없는 수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가루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들 발생합니다.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가을 수박은 더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진딧물 좀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수박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익산에서 먼저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정읍 쪽도 나오고 고창 쪽도 나오고 많이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딧물 방제에 좀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초제 피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초제 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흰가루병.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뿌리 내려 있거든요. 잎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막 흰가루병 잡으려고 약을 엄청나게 퍼붓듯이 물로 약으로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낸다고 해갖고는 물로 막 거기 씻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자 상태로 날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내렸기 때문에 씻어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요즘에 이쪽에서는 많이 쓰시잖아요. 그냥 황함유제를 그냥 살포하시면 됩니다. 직접 쓰고 계시는 거. 찍고 있으니까 제품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걸 하시면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리 사전에 뭐 그냥 일반 화학약품들을 농약들을 하셔도 좋긴 하지만 좀 이게 잘 안 듣는다 싶으면 오히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약해가 나서 식물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함유제를 그때는 바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이러스 증세이고요. 이거는 이제 흰가루사. 그리고 이건 망구병. 망구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하고 노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잎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잎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터널을 했긴 하지만 비를 맞으니까 터널 밖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망구병 증세가 나타나는데 좀 습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제부에서도 망구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망구병 약도 간혹은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고창처럼 완전히 노지 상태에서는 농약할 때마다 망구병 약을 항상 끼워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구병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번 약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망구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멜론에 비해서 수박은 망구병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멜론 같은 건 매우 심해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이 아메리카 이뿔파리가 이때 이제 6월 달에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흰가루병, 그리고 이제 조롱박이 문제입니다. 이제 착과하고 나서 초기 비대가 부족할 때 이렇게 어깨가 함몰되는 수박을 조롱박이라고 하는데, 이때 추비를 좀 일찍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수박이 아까 멜론 보셨죠? 예. 멜론 촉이 엄청나게 빨리 커나가잖아요. 얘네 초기에는 다 세포 비대가 아니라 세포 분열을 많이 합니다.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쭉쭉쭉 커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세포 분열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 덩치가 커집니다. 걔네들이 등치가 커져갖고는 더 비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초기에 때 그렇게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물과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쪽 진안 쪽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조롱박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추비는 다들 일찍 주세요. 근데 문제는 추비를 고랑에서 줬을 때 비가 없으면 걔네들이 녹질 않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네도 조롱박 보면은 수분 함량을 보면 15.5%밖에 안 돼요. 수분이 없어요. 이게 비료가 녹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때 뿌려놓긴 했지만 녹지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은 며칠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물 못 먹으면 쟤네들이 조롱박이 나옵니다. 물이 부족하면 조롱박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기비를 많이 주셨으니까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을 건데 물 부족하면 그때는 고랑관수라도 하든가 이제 아니면 저쪽 이제 부안 그 줄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스프링클러를 많이 돌립니다. 스프링클러 돌려갖고는 물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아까 물 참외라고 했잖아요. 물 멜론. 다 물을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조롱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기본적으로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미리 때에 맞춰서 추비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이 적으니까 잎도 이렇게 까칠하잖아요. 수박도 작고 얘는 9.3%밖에 없어요. 최소한 25%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9.3%밖에 없으니까 목말라갖고 이렇게 베베 꼬인 겁니다. 이제 여기는 고창 지역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이랑 높은 곳에 경사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다 40mm 관을 45mm 관을 쭉 해놓고 여기서 점적 관을 뺍니다. 점적 밸브를 달고 이랑별로 정식 부위마다 쭉 다시 물이 똥방똥방 떨어져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뭐 대부분 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좀 이걸 갖다 놓으시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비는 오긴 올 건데 제때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점적기를 하실 때 보시면 이제 논토양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점적 테이프를 선택할 때 뭐 10cm 점적기 간격이 있고 15cm, 20cm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설치하신 농가라면 그럴 때는 내 하우스 논토양이 밭이 한 100m 정도 된다 싶으면 20cm짜리를 하셔야 이 앞에 물 먹는 양하고 차 뒤쪽에 물 먹는 양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적기 간격을 10cm짜리를 해놓으시면 점적기 간격이 10cm짜리를 해서 물을 주시면 얘네는 최대한 길이가 한 50m 정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7% 정도까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50m 정도 되는 밭에서는 10cm짜리 점적기를 하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00m 정도까지 멀어진다면 점적기 간격이 한 20cm짜리를 써갖고는 앞에 물 먹는 애하고 뒤에 물 먹는 양이 비슷하게 해야 앞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앞에는 스펠 있고 뒤에는 물이 적당한데 앞에는 스펠을 입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적 테이프 나중에 설치하신다면 꼭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 이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굳이 너무 짧은 거 쓰면 돈도 더 많이 달라고 해요. 비싸요. 그러니까 20cm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스프링클러 많이 틀렸는데 이제 스프링클러를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겨요. 어쨌든 흙이 이제 스프링클러 돌리면 그것도 비나 마찬가지잖아요. 흙에 튕겨갖고는 수박잎이 묻으면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적 관수를 많이 점적 테이프를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아는 분 얘기로는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0평 하는데 한 400 정도인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해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시 흰가루병 계속 7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탄저병, 꼭지 탄저로 가는 오이녹반 모자이크 병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시작합니다. 꼭지 부분에. 여기는 노지여서 세력이 좀 센 편이어서 잎에서 증상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노지에 비해서 잎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모자이크 올록볼록한 거나 아니면 얼룩덜룩한 게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잎이 워낙 거세니까 드세니까 2%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 늦게서야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업 방향을 순지르기나 하거나 그럴 때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작업할 때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군 다시 허리 펴면서 나왔다가 다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작업 방향을 똑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내가 순작업하면서 이 즙에게 내가 순을 따면서 그때 순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렸으면 각 저쪽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끄트머리에서 걸렸으면 그쪽 몇 개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방향을 똑같이 하시는 게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어도 감기 치료 약은 없잖아요. 뭐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면 타미플루 뭐지 그건 있지만 일반적인 감기 약은 없습니다. 사람 감기 걸려도 그렇게 약을 개발 못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당연히 소 뭐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다 매몰해버리잖아요. 소 한 마리에 막 몇백만 원 하는데도 다 매몰해버립니다. 근데 수박 한 주 해봤자 1,000원, 수박 하나 달려도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바이러스 약제를 개발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변이가 너무 심해서 한번 약을 개발해놨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발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 치료제 약을 계속 사다가 살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돈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그걸 빨리 제거하고 확인해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방향을 균일하게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 이거는 이제 고토결핍 증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는 마그네슘을 아까 20리터에 한 40g 정도에서 2, 3일 간격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예, 수박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하나만 크게 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서 영양분을 엄청 마그네슘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에서 뿌리에서 그걸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입에서 뺏어와 버리는 겁니다. 수박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때 그렇게 막 뺏겨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미리미리 주셔야 돼요. 이것도 전년도 내 포장에서 이게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싶으면 수정하고 나서부터 초기부터 계속 농약할 때 그때 같이 주시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잎에다 축적을 좀 많이 해놔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기더라도 증상이 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세 관리하시고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초기에 이렇게 나타나다가 진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엽록소의 이제 구성 성분이 마그네슘인데 이 수박이 뿌리에서 다 가져가도 부족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잎에서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뚜렷한 게 착화된 잎에서 가장 증상이 심해요. 그리고 주변 상하 잎에서 심하고 좀 위쪽에서 더 심합니다. 그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엽록소 형태인데, 마그네슘을 주면은 이렇게 얘네들 동그란 엽록체인데 얘네들이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광합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박도 더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효소 작용을 통해서 당도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나중에는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초기에 빨간물 들 때 부족해버리면 당도 축적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빨간물이 들 때 성숙기까지는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확기 때는 나타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질소 흡수나 그런 게 억제돼서 영양 생장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너무 일찍 그런 노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했을 때 마그네슘을 적게 주면 당도가 낮습니다. 마그네슘이 크게 당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 계속 나타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가루병 약을 너무 그냥 일반 약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약해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황함유제를 좀 살포하셔갖고는 좀 일시에 좀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고병들 나타나니까 약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열과도 발생하니까 나중에는 칼슘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포장에서 칼슘 이게 열과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칼슘제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농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전년도 영농 실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년도에 내 수박이 어땠는지 그걸 보시고는 안 좋았다 싶으면 미리 좀 살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노지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수박이 데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이 수박이 노출되어 있는 데는 37도입니다. 수박 과피 온도가. 그런데 잎에 가려져 있으면 27도예요. 얘네가 훨씬 신선하게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얘가 좀 그만큼 숫기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당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박 잎이 좋아서 수박을 잘 가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도를 측정해 봤으면 이 비닐이 상당히 광 투과율을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비닐, 이제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 차광망들을 많이 35% 차광망을 이용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괜찮다면 내 수박 세력이 괜찮다면 수박 잎에 의해서 가려지고 이제 비닐, 그 위에 씌워놓은 비닐에 의해서 광이 차광되니까 어느 정도 일소가는 해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지금 보면 한 50% 정도는 나중에 먼지가 쌓이면 50% 정도는 차광이 되거든요. 그 차광막 효과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줄포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박 덩굴 다 그냥 엎어 놓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수확하기 전에. 근데 이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수박이 올라오다 보면 그때 이제 과일성병이라든가 그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완전히 덮여지면 이 안에 습도가 높아지고 병균이 있어갖고는 급격하게 증식해서 과일성병이 발생해서 피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수박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에 대임 증상이 나타나면 어쨌든 얘는 급격하게 노화됩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서 수박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그 안에서 노화 호르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포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란 빨간색 소가 옆에 나출되니까 이게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 것처럼 보여요. 피수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박들이 발생하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숫기를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을 아무리 차단하고 그런다고 해도 숫기가 좀 지나면 얘네들은 노화되는 단계이니까 피수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온도는 가급적 낮춰주시고 수확 적기를 가장 맞추셔갖고는 출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흑미를 돋구기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수박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수박무입니다. 수박무. 이름이 수박무인데 무입니다. 무. 청피 홍신무. 보면은 당도 일반 무는 당도가 한 5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얘는
수박하고 비슷해요. 거의 10.6 브릭스. 매우 탄, 그래서 수박무입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얘는 안토시아닌이에요. 이제 보라색 색소고, 수박 같은 경우는 빨간색 색소, 라이코펜입니다. 그런 차이점인데, 달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수박하고. 1차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자료, 병해충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